한양장터, 늦가을 저녁 무렵.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하늘 아래 연화는 노을빛 비단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진묵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허투루 흐른 것이 없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진묵이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는 돌아섰습니다. 장터 골목 어귀를 돌아 천천히 사라지는 그 뒷모습.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연화의 노을빛 옷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화는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던 슬픔이 마침내 빠져나가는 것을. 남편을 잃은 슬픔, 고단한 세월의 슬픔, 외로움의 슬픔. 그것이 모두 조용히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따뜻한 무언가가 채워졌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이번에는 웃으면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고요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언저리,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어느 골목 안. 차가운 달빛이 창호지 문살 위로 흘러내리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바늘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곱아도 멈추지 않았고 눈이 침침해도 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화, 나이 26. 남편을 잃은 지 꼭 이태가 지난 과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연화의 눈물과 그 눈물이 만들어낸 기적과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인연에 관한 야담입니다. 오늘 밤 귀 기울여 들어보시지요. 연화가 시집온 것은 18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상대는 한양 변두리에서 작은 포목전을 운영하던 김씨 집안의 막내 아들, 이름은 김서준이었습니다.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서준은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포목전 문을 열고 저녁 늦도록 손님을 맞이하며 번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서준을 연화는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았고 고생스러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지 6해가 지나던 어느 가을, 서준이 갑자기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낯빛이 창백해지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더니 결국 이듬해 봄꽃이 피기도 전에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서준이 떠나던 날 새벽, 그는 연화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웃는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연화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준은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자 연화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본디부터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겨우 참아왔으나 아들이 죽자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팔자가 드세서 내 아들이 일찍 간 것이야. 날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과부년이 밥값은 해야지. 그 말도 날마다 들었습니다. 연화는 말대꾸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삭바느질이었습니다. 이웃집 혼수 옷감을 지어주고 관아 아전의 도포를 수선하고 부잣집 안방마님의 치마를 새로 달아주었습니다. 손끝이 터지도록 바늘을 놀렸고 눈이 충혈되도록 실을 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품삯을 몽땅 가져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값이다. 연화는 억울해도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낮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등잔불 하나만 켜두고 바느질을 이어가는 밤, 연화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뚝, 뚝. 눈물이 명주실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이 실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그 눈물이 실을 타고 천에 베어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지어 납품한 치마 한 벌이 있었는데 그 치마를 받아간 집의 아씨가 알아 누워 있었다 합니다. 이름은 알 수 없으나 나이 15의 어린 아씨였는데 혼사가 정해진 이후로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원도 불러보고 무당도 불러보았으나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화가 지은 치마를 입은 날부터 그 아씨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연화가 지은 솜저고리를 입은 늙은 선비는 오래된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다 했고, 연화가 수선해준 도포를 걸친 아전은 오랫동안 괴롭히던 악몽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다 했습니다. 소문은 처음에 골목 안에서만 돌더니 어느새 장터까지 퍼졌습니다. 북촌 과부댁이 지은 옷을 입으면 마음의 병이 낫는다.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더라. 눈물로 짠 실이라서 그렇다더라. 마지막 소문은 연화 자신도 듣고 나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로 짠 실이라니. 밤마다 바느질하며 자신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들이 그 실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시어머니 윤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품삯을 2배로 올려받을 테니 더 열심히 해라.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2배가 되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임을. 그저 시어머니의 곳간만 두둑해질 뿐임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연화의 눈물 속에 조금씩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슬픔이었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슬픔, 고달픈 삶에 대한 서러움. 그런데 이제는 억울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이 넓은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외로움.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하나 실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 지어진 옷들은 그것을 입은 사람의 마음 속에 쌓인 응어리를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슬픔을 알아주는 슬픔을 만날 때 비로소 울 수 있는 법입니다. 연화의 눈물이 녹아든 옷감은 그렇게 입은 이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장터에 낯선 비단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눈매가 깊고 인상이 차분했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비단의 빛깔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리 보이는 것이 마치 저녁 노을 같기도 하고 새벽 안개 같기도 했습니다. 비단 장수의 이름은 진묵이라 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물으면 인연이 닿는 곳으로 갑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 묘한 장수를 신기하게 여겼으나 그가 펼쳐 보이는 비단이 워낙 아름다워 하나둘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묵이 장터에 나타난 첫날부터 그는 자꾸만 북촌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묵 혼자 가슴 한켠에 오래된 그리움을 품은 채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연화가 새로 맡은 혼수 옷감을 사러 장터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장터 구경도 마음 편히 하지 못했던 터라 연화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필요한 것만 빨리 사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어느 비단 장수 앞에서였습니다.
진묵이 펼쳐놓은 비단 하나가 연화의 눈을 끌었습니다. 빛깔이 마치 새벽녘 하늘 같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과 밝음이 섞이는 그 미묘한 시간의 색.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비단에 닿으려는 순간 진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비단은 눈물을 기억합니다.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묵도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어디인지는 기억나지 않는 그 묘한 기시감. 연화는 얼른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얼마요? 오늘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연이 있는 분께는 값을 받지 않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연히 빚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연화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묵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새로 산 명주실을 풀며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느질을 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남편 서준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늘따라 눈물이 유달리 뜨거웠습니다. 뚝, 뚝. 눈물이 명주실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실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이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눈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스며든 명주실은 희미한 달빛 아래서 아주 가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쳤던 그 비단 장수 진묵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장터에서 여쭤보았습니다. 북촌에 바느질 잘하는 과부댁이 계시다고 하여. 연화는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낯선 사내를 쉽게 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진묵은 그것을 아는 듯 말했습니다. 아내 드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청이요? 소인이 파는 비단으로 옷을 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솜씨 좋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삭바느질 손님이야 언제나 환영이었습니다. 어디 쓸 옷이요? 진묵은 잠시 대답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분에게 드릴 옷입니다. 그 말에 연화는 가슴이 묘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고 오시지요. 진묵이 들고 온 비단은 장터에서 본 것과 같은 새벽빛 같은 그 비단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손끝으로 감이 전해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운 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부드럽기가 물 같고 가볍기가 바람 같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비단을? 먼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연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천을 재고 치수를 가늠하고 어떤 옷을 지을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묵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했습니다. 불편하신 것은 없습니까? 이 일을 오래 하셨습니까? 손이 많이 차겠습니다. 따뜻하게 하고 일하셔야 합니다. 연화는 그 말들이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늘 질책하거나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장수는 마치 연화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진묵은 이후로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왔습니다. 옷의 진행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냥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과부댁에 드나드는 사내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묵은 언제나 대문 밖에서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례하거나 경박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진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물었습니다. 장수 어른은 어디 고향이요? 진묵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고향이라 부를 만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롭지요. 그런데 진묵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 오면 그 외로움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연화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낯선 사내가 드나드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니 잘 모셔라라며 반기는 척했습니다. 비단 장수라면 돈이 될 만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묵이 품상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고 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과부댁에 사내가 드나들면 소문이 나. 당장 끊어.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옷 한 벌 짓는 삭바느질 손님입니다. 삭바느질이면 옷값 맡기고 돌아가면 되지. 왜 이틀이 멀다 하고 와. 과부가 점잖지 못하게.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진묵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옷이 완성되면 연통을 드리겠습니다. 진묵은 그 말의 속뜻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어렵게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쵸. 알겠습니다. 진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옷이 거의 완성될 무렵이었습니다. 연화가 마지막 바느질을 하던 밤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서준을 그리워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지 모를 그리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 눈물이 마지막 실 한 올에 스며들었습니다. 옷이 완성되자 연화는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빛 비단으로 지은 그 옷은 달빛 아래서 보면 살짝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의 눈물과 진묵의 비단이 만나 이루어진 옷이었습니다. 이 옷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이 옷이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닿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에는 연화의 가장 진한 마음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통을 받은 진묵이 이튿날 왔습니다. 연화는 곱게 싼 옷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진묵은 받아들고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옷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감동 같은 것이 그의 눈에 번졌습니다. 정말 곱습니다. 고운 비단 덕분이지요. 아닙니다. 이 옷에는 진묵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묵이 품삯을 꺼냈습니다. 받기로 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값어치가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연화가 머뭇거리자 진묵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옷은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분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 이 옷은 어디 드릴 데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짓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진묵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옷을 짓는 동안 여기 올 수 있는 이유가 되어서요. 그 말에 연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보았더니 그 자리에 진묵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다른 장수에게 물으니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디 갔느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연화 앞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화야, 서방님, 잘 지냈어? 연화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잘 못 지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알아. 다 알아. 서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준 거야. 예. 진묵이. 연화는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방님이 보내셨어요? 서준은 웃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 대신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서방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전 서방님밖에. 연화야. 서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나를 그리워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야. 나는 내가 살아가길 바라. 그리고 그 삶이 덜 외롭길 바라. 연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외로워. 나처럼. 그래서 너를 이해할 수 있어. 서준이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잘 지내. 연화야, 보고 싶을 거야. 그래도 잘 살아. 꿈이 끝났습니다.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외로워. 나처럼. 연화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진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연화는 장터 구석 주막 앞에서 진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시지는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갔습니다. 장수 어른. 진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갈 때가 되어서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직 모릅니다. 인연이 닿는 곳으로.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 장터에 인연이 아직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진묵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터 어딘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셔도 되겠습니까? 예. 오래 폐를 끼쳐도 되겠습니까? 연화는 잠시 있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게 폐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묵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가 연화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윤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어떤 소문이오이까? 과부가 낯선 사내를 쫓아다닌다고.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기는 내가 직접 봤어. 오늘 장터에서 내가 그 장수 놈이랑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윤 씨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아들이 저 세상 가고 나서 내가 이 집을 나가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도리, 낯선 사내랑 어울려 다니는 것이 며느리 도리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오늘 당장. 연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내보내시면 전 어디로 갑니까? 그건 내 알바 아니야. 어차피 내 팔자는 내 아들이 죽으면서 다 끝난 거야. 썩 꺼져. 윤 씨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바느질 도구와 남편이 생전에 사다 준 빛 하나, 그리고 명주실 몇 차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삭바느질 솜씨 하나는 있으니 그걸로 먹고 살 거라. 차갑게 내던진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연화는 대문 밖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은 먼 지방이었고 여기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발걸음이 저절로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앞에 진묵이 아직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연화를 보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어디를? 집에서 나왔습니다. 진묵이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쫓겨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묵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진묵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혼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연화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혼자 안 해도 된다는 말. 그 말에 연화는 결국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묵은 한양장터 가까이에 작은 방 하나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그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주막 헛간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진묵은 연화 앞에 나타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게 청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소인과 함께 이 장터에서 장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인은 비단을 팔고 연화 씨는 그 비단으로 옷을 지어 파는 것입니다. 둘이 하면 더 잘 될 것입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뜻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남편도 없는 여인이 낯선 사내와 함께 장사를 한다. 소문이 어떻게 퍼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묵이 그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소인이 무례한 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연화 씨가 혼자 이 세상을 버티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서입니다. 왜요? 왜냐고 물으시면 진묵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쓰입니다. 연화는 그 말을 오래 마음속에 되뇌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쓰인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이 함께 장터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그해 겨울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진묵이 비단을 펼치면 연화는 그 옆에서 간단한 수선을 맡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 집에서 쫓겨났다더니 이제 사내랑 어울리네. 비단 장수가 뒤를 봐주나 보지.
그러나 연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슴이 쓰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것.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 사이 연화의 솜씨는 장터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단순한 수선을 넘어 이제는 직접 옷을 지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진묵의 비단으로 지은 옷은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소문은 이미 장터 밖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저기 눈물로 짠 실로 옷 짓는다는 대기역이요. 그 옷 입으면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린다더라. 연화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의 얼굴에 번지는 편안함을 볼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진묵과 연화가 나란히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른은 가족이 없습니까? 진묵이 잠시 대답을 멈추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디 계시오? 그분은 먼 곳에 계십니다.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까? 비슷합니다. 연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더 이상 끌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묵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제 운명입니다. 어디로요? 진묵이 웃었습니다. 희미하고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곳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연화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속에서 서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외로워. 나처럼. 혹시. 연화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준 곁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으나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서방님, 저분은 누구십니까? 서준이 웃었습니다. 몰라. 봐도 몰라. 그 빛나는 사람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연화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진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터에서 보는 진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더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진묵이었습니다. 연화는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것은 진묵의 미소이기도 했고,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미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흘린 눈물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연화는 꿈속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봐. 직접. 꿈이 끝났습니다. 새벽에 눈을 뜬 연화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꿈이 꿈이었지만 꿈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가? 왜 꿈속에서 서준과 함께 있었는가? 연화는 그 질문들을 안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장터로 나가니 진묵이 이미 자리를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자 진묵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습니다. 연화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장수 어른, 예.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연화는 진묵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처음에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진묵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진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한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를요? 당신입니다. 연화의 숨이 멎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 혼자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소리내어 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오래 지켜보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진묵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 동안은 당신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연화는 오래전 꿈속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흘린 눈물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진묵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서준의 웃음과 닮아 보였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마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진묵과 연화는 장터에서 나란히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소문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한양 안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물로 짠 명주에 신비로운 비단 장수가 되는 천으로 만든 옷. 그 옷을 입으면 오래된 병이 낫고 마음속 짐이 가벼워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소문이 아니라 정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안방마님이 찾아오고 지방 사또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 특별 주문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고을 현감이 병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의 병을 낫게 한다는 옷이오? 현감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화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옷에는 많은 사람의 그리움과 슬픔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감은 옷을 받아 들고 돌아갔습니다. 열흘 뒤 사람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남긴 사례금은 연화와 진묵이 반년 동안 번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터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진묵이 말했습니다. 연화 씨. 예. 저는 머지않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연화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듣자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연화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저를 위한 옷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묵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색으로 드릴까요? 연화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 노을 빛으로요. 어둡기 직전 가장 빨간 그 빛. 진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비단 제게 있습니다. 진묵이 내어준 비단은 정말이지 노을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비단으로 자신의 옷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을 위해서만 옷을 지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옷이었습니다. 바느질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무언지 모를 감사함.
이 고된 삶 속에서 결국 이렇게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 그 눈물이 마지막 실한 오래 스며들었습니다.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화는 그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묵이 마지막으로 온 것은 그 옷이 완성되고 사흘 뒤였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마자 멈추어 서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연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가시는 겁니까? 예. 어디로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렸습니다. 진묵이 조심스럽게 연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시지요. 진묵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허투루 흐른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눈물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연화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진묵이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는 돌아섰습니다. 장터 골목 어귀를 돌아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연화는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연화가 입은 노을빛 옷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화는 느꼈습니다.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오래도록 박혀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을. 슬픔이었습니다. 오래된 슬픔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빠져나간 자리에 조용하고 따뜻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웃으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 연화는 장터에서 혼자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진묵이 남기고 간 비단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비단으로 연화는 옷을 계속 지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자식을 잃은 어머니, 억울하게 관아에서 혼이 난 늙은 선비, 혼사가 깨져 눈물로 나를 지새우는 처자. 그들이 연화가 지은 옷을 입고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가벼워진 얼굴로.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옷의 힘은 자신의 눈물에서 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눈물을 가능하게 한 모든 슬픔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슬픔 뒤에는 반드시 따뜻함이 있다는 것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나이 들어가며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였으나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모두 옷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옷은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연화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눈물 바느질 연화씨. 그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경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가 아주 늙어 더 이상 바늘을 들기 어려운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진묵이 남겨두고 간 비단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쓰지 않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손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새벽빛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잘 있었지요.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겁고 조용한 눈물. 그것이 비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비단이 아주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이것이 연화의 이야기입니다. 눈물로 시를 적시고 그 실로 남의 아픔을 어루만진 여인. 고된 삶 속에서도 한 방울의 눈물조차 허투루 흘리지 않았던 여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찾아온 신비로운 인연. 사람의 슬픔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흘러간 슬픔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됩니다. 연화의 눈물이 그랬던 것처럼 그대도 오늘 밤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반드시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적실 테니까요.